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추분에 휩싸인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서 전격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패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대 세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됐는데요. 일단 그 피의자 신분이 좀 길어지면서 역대 최장 시간이었어서 오늘 아침쯤에 발부가 되거나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좀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영장 발부에 걸린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기록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더 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보다 그에 뭐 비슷하거나 또는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정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린 셈인데 사실 그 통상적으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할 때 그 담당 영장 판사가 한 이틀 정도 기록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기일에 이제 소환해가지고 심리를 하는데 이번에 하루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부영 판사가 한 3일 정도 기록 검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 또 법리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마음속으로 이게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결국은 이제 법정을 열어가지고 피해자한테 들어보고 변호인 검찰 측 이야기 들어봐야 되지만 기록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속에 정리는 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심리 시간이 8시간 40분에 되면서 충분히 충실하게 심리를 하고 또 피의자 측 또 검찰 측 변호인 측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경청을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던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생각할 때는 피의자 신분이 더 길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 발표도 좀 늦지 않겠냐 했는데 또 들어봤더니 또 그 법조계 전문가들은 뭐 한 3시쯤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도 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세 가지 이유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 금방 조혜진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청분이 그 12만 페이지 기록이잖아요. 이걸 이게 미리 다 3일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놓은 게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인데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할 때 우리 경제 공동체라든지 또 이게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 이런 법리에 대해서 그걸 다 확인한 상태에 있기 그쪽에 때문에. 이미 다 한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법리 검토 이미 끝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알기로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 할 때는 심리 끝나고 저 변호사 측에서 한 600~700페이지 되는 기록을 새로 냈대요. 근데 그 검토하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빨리 나올 거로 예상했습니다. 예. 어쨌든, 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그럼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증거인멸이죠. 예. 왜냐면 이게 범죄는 이미 다 소명되어 있는 거고요. 증거인멸인데 저는 이게 증거인멸이 있다고 본 이유가 5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대통령이 13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관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차명폰 통화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와 옛날에 차명폰 통화한 거는 과거에 인멸한 거는 미래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밖에 놓았지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서류나 물증은 남아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이게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옛날에 왜 그 공범자들 안종범 수석이나 김종 이런 분들의 허위 진술을 좀 강요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게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재벌 추가 수사 부분. 예를 들어 이게 SK, LG, 롯데 이런 부분들에게 아직 재단에 출연한 게 뇌물 조사 필요성이 있다. 그럼 이런 분들하고 이게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저희가 어저께 도주 우려는 이제 네.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발부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바처럼 삼성과의 뇌물 혐의만 그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게 검찰의 전략이 좀 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건 결국 이게 그 수사 필요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끝났으면 이게 바로 기소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먹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영장 판사의 그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혐의를 대체적으로 다 부인을 했지만은 영장 판사는 혐의를 검찰의 그 영장 청구 사유를 대체로 다 받아들이는 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 사유로 이제 그 소명이 제대로 됐고 예. 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소명이 제대로 됐다는 거는 13가지 혐의 사실이 대체로 다 인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 영장 판사도 수긍을 했다는 의미고 예. 그다음 구속의 필요성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상당성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
기왕에 이미 이제 구속돼 있는 공범들의 구속 상황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도 이 구속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구속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충분한 이유가 된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체로 다 그냥 검찰이 밝힌 영장 청구 사유를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영장 심사에서 대통령 측의 어떤 부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쪽에 전혀 안 먹혔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주요 범죄가 소명됐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주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소명 안 되면 주요 범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이고요. 그다음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소명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증명된 게 아니고 소명이라는 거는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우월적 개연성, 즉 51%가 넘는 확률, 즉 범죄를 저질러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명을 선고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99% 이상. 따라서 이게 그 아마 추후 재판 과정에서 과연 이게 범죄가 증명이 될지 안 될지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겠죠. 지금 이게 소명만 된 상태, 물론 이게 증명될 가능성이 높죠. 51% 넘으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51% 넘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예. 공방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유죄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기 이르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죠. 이게 구속 이꼴 유죄는 아니지만 예. 가능성은 이게 51%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이 구속된 세 번째 전 대통령인데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에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는 것도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 부분이 정치사적으로 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지만 예. 정치사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최초의 부녀 대통령부터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최초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기록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것이 다 그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기록들을 계속 앞으로 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구속 수감이 된다라는 것은 국격에도 또 나라의 국가의 브랜드 가치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불행한 역사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종결이 돼야 되거든요. 사회가 민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고 나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평범한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고 가장 이제 으뜸가는 이제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자리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더 큰 형을 받고 이래 되면 나라가 아직도 기본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수감이 되고 나중에 또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수형까지 하게 된다면은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는 다른 모든 면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 면에 또 정치와 경제와 이 관계에 있어서만은 뒤떨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민도가 올라가고 국민들의 이 도덕적 수준, 법치주의의 수준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뒤에서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는 옛날의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정치했고 또 돈도 별로 안 받았고 권력도 그렇게 휘두른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과거의 대통령들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일정 부분. 예. 그래서 죄의식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잣대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좀 깨끗해지고 정직해진 반면에 국민들의 민도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네. 겁니다. 그 기준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죄는 권력 남용이고 뇌물이 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대통령부터 해서 국민의 이 수준과 의식과 기대치를 앞서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걸 뒤쫓아가게 급급하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지금 새로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 있는 분들은 그럼 이런 관행이나 이런 데서 그럼 자유로우냐? 박 대통령보다는 조금 한 발짝 더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의 의식은 훨씬 몇 발짝 더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 대통령 때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깨끗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 대통령 후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걸 볼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저 민도의 저 국민들의 요구 수준, 법치주의 수준, 우리 법적 정의의 수준에 앞서가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잖아요. 앞에 두 분의 그 판결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네.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뇌물은요 한 2,700~800억 정도 됩니다. 네. 두 분 다.
그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죄. 이건 이게 광주민주운동 내란 목적 살인죄는 법의 사형에 처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걸 우리 절대적인 법정형, 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이상 이런 게 아니고 사형. 그다음에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 제명은 군형법의 반란 수괴입니다. 이 말은 이게 뭐냐면 12.12 사태 있잖아요. 예. 군형법의 반란 수괴도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전두환 대통령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종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유명한 그 항장불살.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그럼 이게 왜 항복했느냐? 이게 자서전이 나왔잖아요, 이번에요. 그거 보면 이게 6.29 선언이 자기 작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6.29 선언은 형식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했고 이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항복한 거기 때문에 죽이진 않겠다. 그래서 이게 그 항장불살. 이게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은 1심에서 17년을 받다가 2심에서 깎였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게 전두환의 어떤 소위 뭐 쉽게 말하면 쫄병 비슷하게 지휘를 받았었다. 그거하고 이제 그 해서 15년 한 겹 더 깎아서 결국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다 사면됐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그 전직 대통령 형량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회고록을 이제 그래요. 출간을 할 예정인데요. 아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의 이야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영빈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12.6 사건 직후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전방 군부대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 씨가 그 내양을 등에 업고 많은 무리를 빚었고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격리를 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 뒤 그 내양이 최 씨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6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뭉칫돈의 액수와 성격도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은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방을 수색하다 금고 안에서 수표와 현금 9억 5천만 원을 발견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얼마 후 12.6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사비에 보태달라며 3억 5천만 원을 가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9억 원을 받아 3억 원을 수사 경력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6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기억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박 전 대통령이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6.29 선언을 앞두고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건의할 테니 크게 노회에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네, 관련 리포트 함께 보셨습니다. 발간 시점에 대한 논란인 건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또 요즘 출판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장기 불황 질체인데 예. 그래서 좋은 책을 만들어내도 이게 제대로 팔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책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중의 관심과 결합해가지고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이 그 판매에 그 직결되는 포인트라 가지고 정치적 이슈라든지 사회적 이슈 이런 거 하고 이제 잘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 회록은 잘은 몰라도 이번 12월 대선을 이제 겨냥해서 출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갑자기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서 좀 빨리 좀 땡겨가지고 집필을 했거나 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준비돼 있다가 12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걸 갖다가 이번에 좀 땡겨서 출간을 좀 땡겼거나 집필을 당겼던 출간을 당겼던 이제 계획보다는 좀 당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온 그 내용 중에서 일부분은 결과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그때 생각이 그게 본인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만 불명예가 아니라 본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위대한 업적도 누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그래서 출마를 만료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건 제 기억하고 틀린 것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나라당의 당대표이실 때 2004년도 봄에 제가 당의 이제 부대변인이어서 당대표 되셨을 때 전직 대통령 인사 방문을 쭉 하셨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서 그 안방에서 면담하셨을 때 제가 옆에서 이제 배석해가지고 기록했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서로 나눈 걸 다 들었는데, 예. 그때 굉장히 덕담을 하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예. 덕담을 아주 그냥 많이 하시고 격려하시고 앞으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 큰일 하게 되면은 꼭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래서 그 큰일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도전하는 일일 텐데.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은 제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부분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거하고는 좀 틀리고. 그 이외에 사석에서 만난 적은 따로 이렇게 만나신 적은 없는 건가요? 기록상으로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당의 부대변인으로서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득담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주시는데 네. 그걸 언론 보도자료로 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이해가 안 되게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자마자 그 보도자료 내지 말라. 전두환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도자료 내지 말라고 했던 것이 해서 제가 보도자료 내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부여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우선 알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오늘 새벽에 구속되면서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감이 됐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쪽이 일부 언론 보면 좀 잘못된 게요. 이미 이게 경호 예우는요. 어제 구인영장이 집행되면서 끝난 거예요. 예. 어제 이게 법정 들어가는 순간에 끝난 거고, 왜냐하면 이게 법정 들어갈 때까지 에쿠스 리무진 타고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 법정에서 나올 검찰로 때는 옮길 이제 때는 차량이죠. 검찰차 탔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갈 때 못 탔어요. 에코스 리무진 아니고 검찰차 탔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경호 예우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옆에 그냥 경찰이 있는 것뿐이지. 이거는 이게 경호법의 정식 경호 예우가 아닙니다. 이미 영장이 되는 순간에 그 관련법의 경호는 이미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하면요, 저는 이게 일반인하고 아무런 특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재수 절차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성명 다 인적사항 확인하고 뭐 이게 물품 검사하고 뭐 이렇게 몸 수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절차는 완전히 동일하다. 일체의 예우나 특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독방 생활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독방은요 전혀 특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최순실 왜 독방 중이냐? 독방은 우리가 CCTV가 다 설치돼서 더 감시도 심하고요. 네. 저는 이게 어떤 홍거 여러 명 있으면 어떤 이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독방을 수여하는 거지 그게 특혜는 아니라 보고요. 현재 독방의 구조는 1.9평 정도 되고 이제 TV는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 평일에. 예. 그런데 TV하고 관물대 그다음에 그 안에 변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이게 다 받아서 본인이 먹고 이제 설거지까지 다 내줘야 되고요. 저는 이제 요거는 꼭 말해달라는데 제가 교정본부에 물어보니까 예. 식사가 자꾸 1,414원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게 단체로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원가가 싼 거고 네. 그다음에 마진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1,400원이지 시중으로 가면 한 8, 9천 원. 시중에 우리가 설렁탕 같은 거 해봐도 원가 1,400원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요즘 보면 일식 3찬에 국도 있고 콩밥은 옛날이고 지금 쌀밥에 반찬도 이게 보면 그런 대로 이게 먹을 만한 식사라 보면 됩니다. 예. 훨씬 더 상황이 좀 이전보다 낫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김홍욱 교수님 오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로 유명했는데 오늘 새벽 이제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은 여태까지와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있었고요. 모습인데요. 화장도 좀 지워진 상태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치소 안에 가면 이런 올림머리 불가능하겠죠. 예, 저 올림머리가 그냥 범상한 머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헤어스타일도 드물지만은 예. 박 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유지해왔고 항상 그 머리셨죠? 그래서 수십 년간 영예 때부터 그 유지해왔고 그거는 그슬로 올라가면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그 헤어스타일입니다. 그건 저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네. 헤어스타일. 스스로도 상징성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대통령 물러나시고 난 뒤에 저 헤어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 계속 정치적 영향력 범주 안에 있으시겠다는 메시지고 저걸 흐트러뜨리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이런 스타일도 해보고 저런 스타일도 해보고 멋진 모습을 연출해 가면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 자연인으로서 개인으로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사는 메시지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기에 이제 하야를 하시게 돼가지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이 올림머리를 하려면은
저기 미용사의 도움이 상당 부분 필요하고요. 실핀도 필요한데 수십 개의 그것도 다 실핀이, 반납했다 하더라고요. 수십 개의 실핀이 있어야 되는데 실핀은 다 이제 반납이 돼서 결국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연 머리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그 안에 있으면은 좀 전에 뭐 식사하고 뭐 이런 쭉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정신적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황폐화되는 경우가 많은 곳이 그곳인데 그것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안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초기에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형량이 어떻게 될지 그 안에서 얼마나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거기 때문에 불안 초조력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 올림머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네. 그리고 이 수척하고 야윈 또 희망을 잃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노출됐을 때 민심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저 듭니다. 풀어진 머리의 사진을 어제 보셨죠, 위원님도. 근데 예. 예전에 이제 같이 계실 때도 저는 모습을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신 거죠? 예,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뭐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일설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게 약간 좀 그 탈모 정체가 있어가지고 올림머리가 그냥 이렇게 정치적 헤어스타일 측면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가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구치소에서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올 때나 이런 때 대중에게 노출됐을 때 그런 것도 감추어주지 못하면은 참 국민들이 측은한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지금 검찰에서 구치소로 이동할 때 저 사진을 보면 머리에 좀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제 핀 같은 걸 꼽을 수 없기 때문에 일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뭐 미리 빼게 한 건지 저는 거 어떻게 좀 추측해 그는 보시나요? 바로 이게 자해 행위. 솔직히 교도소에서 뭐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항문 검사도 하고요. 물론 기계로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입안 검사도 하고요. 예. 또 이게 안경도 그냥 이게 금속 안경은 안 되듯이. 그래서 이게 모든 일체 그거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가하는 거죠. 예. 자, 이제 구속 후에 첫 조사는 언제 이뤄질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관심입니다. 구속 시한이 뭐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네, 구속 시한은요. 그 법원은 이게 원칙은 10일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일간 연장해서 최장 20일인데 중요한 건 이게 오늘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요. 구인영장 있잖아요, 어제요. 예. 이 구인영장의 정식 명칭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어제가 1일이고 오늘이 2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4월 18일이 만기가 됩니다. 네. 일부 보도에 4월 19일이 아니고 18일이 만기가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17일부터 이게 대선이 시작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기소를 빨리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검사가 직접 구치소 가서 이제 그 출장해서 수사적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 이제는 응할지. 왜냐하면 이게 이젠 응해봤자 좀 다 부인해봤자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수사에 불응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최대한 이게 빨리 검찰에서 추가 수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직접 교도소 가서 한두 번 하겠지만 출장 조사라고 그렇죠. 하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소환 조사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이게 기간도 4월 17일 이전에 만기 안 채우고 통상적으로 20일 다 채우는 게 많은데 중요 사건에서 저는 이게 좀 빨리 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선거 4월 때문에. 18일 이전까지 검찰이 보강 조사를 해서 네. 이제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4월 그렇죠. 17일이 법상으로. 선거운동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 방침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좀 속도를 낸다고 좀 봐야겠죠. 검찰이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검찰의 수사는 그동안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었고 이번에 결국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뼈대 증거와 증인 그리고 전체적인 틀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삼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남은 수사가 결국은 다른 대기업들, 다시 말해서 SK 그리고 롯데, CJ 세 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까지 치중이 될 텐데요. 일단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확보됐고 특히 삼성 뇌물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결국 받아들였고 마지막에는 지금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검찰로서는 이제 시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만일의 경우 대선이 4월 15일, 16일 후보자가 등록한 뒤에 바로 시작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대선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다. 대신에 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는 경호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 교도소로 찾아가서 구치소로 가서 방문 조사라는 방식들. 과거에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과거에 영장 발부가 돼서 수감돼 있을 때 결국은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고 바로
감방으로 이 수감된 장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검찰이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할 거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숨가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구치소에 이제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게 그 남자들하고 여자가 마주치기는 진짜 불가능하고요. 예. 동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순실, 조윤선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아는데 그 교정부부 아는 분에서 알아보니까 네. 아마 이게 최순실 씨는 남부구치소나 이전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울에서 들었거든요. 남부로?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서울구치소가 시설이 제일 그래도 나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는 조윤선을 그대로 둬도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최순실은 13개 혐의 거의 다 겹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국민 여론도 있고 아마 옮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그 여성 변호사 접견실이 방이 4개밖에 없어요. 네. 제가 평소에 가도 한두 시간 기다려야만 이게 접견이 돼요. 아, 계속 밀려 있군요, 이렇게. 밀려 있죠. 왜냐면 예. 방이 4개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건물 것만 보세요. 최순실, 박 대통령, 장시호, 조윤선 하나만 차지해도 이게 변호사가 조윤선은 10명이 넘어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변호인 접견을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안 마주치게 할 수 있을지 시간을 공범자는 두야 되거든요. 그게 좀 걱정인데 그건 아마 교정 서울구치소에서 알아 좀 해결하겠죠.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치소 내에서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과 어떻게 좀 접견을 하면서 그 반전을 노릴 텐데요. 뭐 옥발하시는 누가 한다든가 이제 어떤 전략을 좀 세울지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전략은 사실상 참혹할 정도로 실패입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고 또 대리인단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기도 했고 예.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친박 정치인들의 잘못이기도 했는데 처음에 기자회견 3번이나 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기자회견을 못 해가지고 거꾸로 그게 여론을 그때 한 번 할 때마다 여론이 더 증폭되고 촛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다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조사 거부하고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장외 변론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나 특검 조사, 압수수색 이런 건 다 부인하고 거부하면서도 장외 변론이라고 해서 이제 1월 1일 기자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예. 엮였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정규재 씨 같은 분 불러가지고 또 일방적인 회견하면서 뭐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내가 이게 다 해소가 되고 다시 그 직위로 복귀하면은 뉘앙스가 물론 유도신문에 말려들어서 답한 거지만은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손보겠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재판 과정 또 탄핵 헌법재판 이런 과정에서도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된 변론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지연 전술을 하고 또 막말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탄핵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해서 제대로 대처할 타이밍을 놓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민심을 자극하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불신감을 갖게 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걸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저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의 조치나 이런 것에 순응하면서도 지금 뭐 저기 본인의 결백을 소명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제 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아까 잠시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 이 시기는 사면 같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저기 형량을 중형을 내려놓고서 몇 년 살짝 살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그게 거의 다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선고형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 그래요. 그것이 이제 여론도 중요하고 법 논리도 중요하고 법정 투쟁도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럼 뭐 조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형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그 형량이요. 제가 보건데 이게 그 법정형이 있고 그다음 그거 맞춰 선고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정형이 13개잖아요. 예. 이런 게 미국에는 이걸 다 병과해버려요. 그러니까 13개의 평을 다 하면 징역 300년, 뭐 400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년 감형받았는데 아직 150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미국식이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병과주의가 아니고 가중주의. 즉 13개 중에 가장 무거운 죄에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럼 이게 가장 무거운 게 뇌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뇌물이 10년 이상 지금 무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 장기 10년 이상이면 30년 이하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게 장기 2분의 1을 가중하면 10년 이상 45년 이하. 그다음에 무기까지 가능한 이게 법정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판사가 재량이 2분의 1까지 이게 장량 강경이 납니다. 장량. 따라서 이게 그 2분의 1까지 강경하면 결론은 5년 이상
5년 밑으로는 절대 못 때려요. 뇌물이 인정돼 버리면 유죄가 되면. 예. 따라서 이게 5년 이상 45년 이하 무기까지. 이게 이제 그 법정형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선고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5억이 넘어가는 뇌물은 원래는 원칙은 7년부터 기준해서 이제 가중 강경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 생각은 이게 그 직접 받은 뇌물이 예를 들어 이게 옛날 노태우 사건에서는 직접 받은 게 2,700~800억인데 15년 놓잖아요. 그럼 이게 액수는 다 합치봤자 아무래도 이게 2,700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보다는 낮고 또 이게 제3단 뇌물이잖아요. 이게 뇌물이 재단 설립은. 근데 이 제3단 뇌물은 본인이 직접 받아가지고 진짜 직접 10원 하나 가진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감경 요소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한다면 뭐 7년에서 전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재판 태도나 또 이게 반성하느냐 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건 이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13가지 혐의들의 공범 최순실 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마주칠 가능성 없느냐 여쭤봤던 건데 교정 당국이 잘 조정을 해서 당사자들끼리 마주치지 않더라도 그 변호인들끼리 또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거는 저는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은 지금요 변호인 외에는 모든 접견이 차단돼 있어요. 가족도 못 만나요. 예. 근데 가족이라 해봤자 정유라밖에 없으니까 뭐 어차피 없지만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변호인하고 가족 외에 모든 접견이 금지돼 있어요. 이 말이 이게 어떤 경우도 변호인하고 접견은 금지할 수가 없고 이게 비밀이 보장돼 있습니다. 예. 근데 최순실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인데요. 옛날에 이게 특검할 때 한번 보세요.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증거가 뭐 있는지 이게 정보는 탐색하면서 본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했거든요. 이런 것 자료들은 전부 저는 대통령 측하고 연결이 된다 보고요. 변호인 접견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의하고 말을 맞추는 거는 그에게 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대리인단 측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면 지금 그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5년 이상은 무조건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대리인단 측은 최대한 뇌물죄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증거와 증언들 전반적인 구성이 너무나 사실은 많이 있고요. 뭐 오죽하면 검찰에서 차고 넘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도 결국 구속을 받아들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인데 최대한 아마 재판부에서도 고려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인멸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사안들이 사실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도 청와대 현직 직원이면서 지금 그동안에도 계속 자택을 드나들었고 예. 윤 전 총장관도 마찬가지죠. 예. 이분들이 뭐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이영선 행정관 경호관 같은 경우는 4가지 또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구속 기소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이 전반적인 혐의와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뇌물죄는 사실은 삼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검과 검찰이 조준됐고요. 예. 거기와 관련돼서 많은 증거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3차례 독대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과 말씀 자료, 그리고 관련돼서 그 전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맥락과 정황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정말 법률적으로 또 법리는 또 이런 정황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대리인단 측에서 이제는 변호인단 측에서 정말로 정교하게 준비를 한다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의 변호인단이 했던 실력으로 본다면 판단의 수립이라든가 전략의 수립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끌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아까 변호인단이 전략이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예. 예, 뇌물죄가 이게 독특해서 저는 이게 그 뇌물죄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도 똑같이 잡아옵니다. 그렇죠. 이 세 분에게 법률적 운명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 2가지 뇌물죄 성격인데 뇌물죄는 이게 필요적 공범이에요. 이 말은 이게 준 사람하고 받는 사람을 반드시 같이 처벌하는 형량은 다르더라도 따라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 대통령 결론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2번째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이면서 또 이게 신분범이에요. 이 말은 이게 신분은 뭐냐면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죄예요. 이 말은 이게 최순실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 받아도 뇌물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안 돼요. 사연의 입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동정범은 돼요. 이게 법에 보면 형법 33조에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동정범 교사 방조는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뇌물에 공모를 했다면 단독은 안 되지만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범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형량이 최순실의 형량이 지금은 별로 안 돼요. 지금 이게 직권남용 강요고 사기 미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뇌물로 공소장이 변경 지금 최순실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형량이 훨씬 올라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박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물에서 이게 누가 이익을 궁극적으로 취했느냐
이걸 따져보면 이게 박 대통령 궁극적 취향은 10원도 없어요. 따라서 이게 최순실의 형량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탄핵부터 이제 구속이 되기까지 절차까지 박 전 대통령은 뭐 정말 구속까지 되겠느냐, 뭐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구속까지 됐으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태도 좀 달라질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 어제 법원에 출두할 때 제가 그 동안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아온 오랜 세월 동안 보아온 박 전 대통령 모습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긴장한 굉장히 그 마음이 상심한 모습 법원에 딱 들어갈 때 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초췌하고 긴장한 모습 보고서 참 마음이 좀 애틋했는데 그리고 장시간 실질 심사를 받고 또 이제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친 약간 모습, 좀 우왕좌왕했던 예. 그 통선에서 예, 지친 모습 그리고 나중에 불 비춰졌지만은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상태에서 술구치소로 가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박 전 대통령께서 조금 정치인이지만은 또 최고 권력자지만은 자연인의 마음을 조금 가지면은 굉장히 균형을 잡겠다. 그리고 그 평정을 잘 이제 유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외부에 의해서 강요된 스스로 찾아서 가는 그런 자연인의 마음 또 사인의 마음 또 인간의 마음 이게 아니라 불행한 일에 처해 가지고 나락으로 바닥으로 바닥으로 가면서 충격과 충격을 계속 받아가면서 예.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요. 뭐 어느 선까지인지 제가 뭐 사람 마음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하고 직접 대화도 안 되니까 표정을 가지고 또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어떤 운명과 같은 그런 과정 때문에 정치도 하게 됐고 대통령 자리도 오르게 됐지만은 개인의 삶으로서는 참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그만두시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고 주변에서 친박이고 진박이고 누가 쫓아가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 개인 박근혜, 인간 박근혜로 돌아와서 자연인으로서 나머지 인생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끝이 그렇게 좀 중간 과정에서 좋지 않은데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예. 이후에 당장은 이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아픈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느리더라도 한 발짝씩 국민들 마음에 좀 다가오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도와드려야지 그걸 붙들고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든 유지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그 정치 연명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을 저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저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정치적으로는 몰라도요. 법적으로는 이게 박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절대 이게 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장시호나 김종처럼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걸 부인하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럼 이게 자백을 해서 최단 이게 집행유예로 나가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재용 혐의는요. 이게 인정하는 순간에 어차피 이게 형량이 10년 이상이에요. 그건 집행유예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쪽에 집행유예는 3년, 5년이 최고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따라서 이게 징역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이게 자백해도 10년 이상이니까 강경해도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이게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지. 뇌물죄를 적용되지 않게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태도를 바꿔서 뭐 자백해서 선처를 받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 때문에 헌법소호 의지가 안 보였다 해서 탄핵도 됐고 구속영장 청구도 됐고 결국 발부까지 됐는데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절대로 태도 바뀌지 않을 태도 안 거라고 바뀌고요. 보신다고요? 저는 이게 그 대통령 변호인처럼 가장 아쉬운 게 1차 검찰에 불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처음에 검찰 수사를 했잖아요. 예. 이때 만약에 조사를 응해버려요. 그럼 이게 그때 대통령직에 검찰은 있을 뭐라 때. 했어요? 뇌물을 안 하고 강요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응하지 않으니까 특검으로 가면서 뇌물로 갔잖아요. 그때 만약에 1차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버렸으면 강요죄로 그냥 기소가 되고 대통령은 이제 그 형사상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소권 없으면 기소 중지로 일단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특검이 도입될 리도 없고 뇌물이 안 되니까 강요는 이게 5년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탄핵이나 지금 구속까지 안 갔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1차 검찰 조사에서 응하지 않은 게 가장 아쉽고 근데 그 이후에 특검이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다른 선택 여지가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아까 좀 늦게 오셔서 저희가 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 박 전 대통령 검찰 들어갈 때 또 검찰에서 구치소 이동하고 갈 때 보셨을 텐데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참 참담했습니다. 네.
뭐 지지하지 않았던 지지했던 우리 국민이 뽑은 정말 민주화 시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파면되고 마침내는 구속까지 돼서 이제 수위를 입게 되는 그런 장면들 뭐 저도 생중계를 계속 보면서 참담했었는데요. 예.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적다. 그동안의 모든 사안을 부인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은 그래야만 장량 감경이 돼서 반성을 하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해서 감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동안에 또 했던 얘기들 다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항상 정면 승부였습니다. 예.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황소고집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건 못했지 않습니까? 그 김종필 전 총리가 4천만 명, 온 국민이 다 달라들어서 얘기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본인의 멘탈이 강하고요. 제가 심리학 전문가들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정말 멘탈이 강한 스타일이다.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한 5배 내지 10배 센 사람이 최순실 씨라고 합니다. 최순실 씨는 정말로 기획하고 그런 그 강한 외부의 압박에도 견디는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멘탈이 강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뒤에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런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심리학 전문가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정치를 할 때 모든 것을 한 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 사안에서도 사실상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보다는 검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조사를 받지만 유일하게 지지자들 만나면 손 들고 환하게 웃고 그랬습니다. 네. 이 어제 나올 때도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반응이 있는 곳은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를 걸면서 지지자들에게는 환호하지만 함께 화답해주지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언론 인터뷰 딱 한 번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이번에 밝히기 위해서 다른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십 수백 개 언론과도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소통의 방식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정말 고집불통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이런 강한 멘탈과 성벽에 갇혀 있는 그런 멘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감옥 안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이 사안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2007년에 쓴 저서가 있죠. 절망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으로 나는 나아간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19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폐 생활 속에서도 견뎌냈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강한 이 마인드, 멘탈로 이 상황을 대처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지낸 분이라면 진실과 역사, 사실은 진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역사에 대했을 때 국민들에게 나중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칫하면 이것이 작은 지지세를 결집시켜서 또 다른 정치적 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네. 저는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냉철하게 놓고 분석을 해봐도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을 받아서 그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 지켜보셨던 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이 그리게 될 희망이라는 건 어떤 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멘탈이 그대로 유지가 될는지 또 그게 본인의 그 전체 삶, 전체 인생에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법적으로는 단죄가 되는 거죠. 물론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구속까지만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으로서 이미 단죄가 끝났습니다. 그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면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속까지 됐다.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했다. 만약에 재판에서 유죄형을 받게 된다면은 법적으로도 이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도 형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그렇죠. 분으로 그거는 재판의 기록이 남고 역사의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인물을 결정할 때 평가할 때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고착이 돼 버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도 팩트로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처근해하는 마음들 당연히 있죠. 특히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흔히 말하면 동정론 같은 것이 당연히 예.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나중에라도 뭐 정치적 영향력을 또 다시 행사하고 정치적으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 연명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딱 단죄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퇴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런 강한 마음가짐으로 정신력으로
어머니, 아버지 잃어버린 그 고통과 그 이후에 오랜 유폐 생활과 또 정치에 복귀하는 과정과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을 정면 돌파하면서 이겨왔지만은 그 이후의 삶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본인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또 다가오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 대통령을 진정으로 아끼고 위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가지고 그걸 이용해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통령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다르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어제 아침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던 그 당시 잠시만 돌아가 보면요. 박 전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까만색 캐리어를 몇 개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예.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게 아마 변호인들은 거의 이게 한 90% 이상 발부될 걸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법조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 따라서 이게 구속이 만약에 되면 이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도 있고 못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옛날에 이재용 부회장 왜 쇼핑백 하나 들고 놓은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약도 들어있고 약 같은 건 이게 반입이 돼요. 물론 교도소에서 확인하죠 어떤 약인지를. 따라서 이게 그런 또 서적 같은 거 이런 이제 혹시 그런 준비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상당히 장기간 8시간 40분까지 신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준비 자료, 재판의 또 증거 자료 그런 걸 우리 탄핵 증거랍니다. 주로 이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런 이제 탄핵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어느 정도 구속을 염두에 뒀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과연 이제 이후 구속 이후 수사를 어떤 식의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혐의에 대해서 좀 더 굳히게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정말 보고 이게 계세요? 가장 남은 거는 우병우 수석 문제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검찰이 아주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병우 수석의 본질은 뭐냐면요. 검찰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 최순실 사태 본질은 뭐예요? 공적 시스템 공권력을 사유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우병우 수석은 공권력 중에서 검찰권을 사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근데 우병우 수석은 정권의 비판적인 뭐 이게 사람이 있으면 표적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게 세월호 압수수색을 막는다든지 이런 이제 검찰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시켜서 이게 전부 이게 직권 남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은 이게 자기 살을 도려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검찰은 법무부나 뭐 이런 대검 이런 부분도 압수를 해야죠. 청와대가 아니고 저는 이게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개인 비리 뭐 정강의 횡령이라든지 아들 보직이라든지 자꾸 이게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 비리 같으면 검찰이 부담을 덜 가질 텐데 그 최순실 씨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 때 가장 일찍 정확하게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우병우 수석이 그리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이런저런 형태로 인사 개입이라든지 뭐 사정권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같이 관여하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런 실태를 소상하게 알며 국정개입 국정농단 실태를 소상하게 알면서 또 그 민정실에서라든가 옛날에 그 조홍천 비서관하고 그 박관천 행정관이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갖다가 파헤치려고 했을 때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해서 파헤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에서 또 다시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 그거를 누르고 제지하고 방해하고 막았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가 저질렀지만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 대통령이 이기까지 오도록 한 데 대해서 중대한 그 국사범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는 문제는 그 과정이 그런 비위를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그 우병우 수석이 저질렀다고 할 때 그 행위는 혼자 저지른 게 아니고 네. 검찰과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수사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지른 겁니다. 저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예. 검찰 간부들하고 누구하고 얼마나 통화했는가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을 단죄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같이 은폐하고 같이 묵인하고 수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했던 검찰에 또 우병우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지금 검찰에서 뭐 위 고위층이고 중위층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떤 인연에서든 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인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 네. 그건 검찰이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 문제가 어떻게 있기 보면은 때문에 그 스스로 이제 더 긴장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검찰 조직을 입장에서는. 확 뒤집어 놓는 상황이 예. 될 수 있는데 검찰 조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제대로 되면 검찰이 이제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고 독립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나 이런 참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국민들의 그 분노나 슬픔이 검찰이 대통령까지 저렇게 잡아 넣으면서 자기 식구라고 해서 자기 봐주게 한다면, 예. 저기 조직하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예. 이 사람 봐주면 그 분노와 그 슬픔이 다 검찰로 그렇습니다. 쓰라미처럼 가가지고 검찰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남 총장도 그 점 때문에 그 구속을 앞두고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칼이 바로 검찰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법적인 실현에 의무를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김순환 검찰총장 자신도 좀 안전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통화 내역도 있고 저는 이게 대기업 수사를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그 공수장의 의미를 잘 읽어야 돼요. 삼성에서 준 게요. 네. K재단, 미르재단은 제3자 뇌물로 했잖아요. 근데 정유라 부분은 왜 제3자 뇌물로 안 하고 무리하게 경제 공동체를 엮어서 단순 뇌물로 했을지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그 일반 뇌물죄하고요. 제3자 뇌물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 뇌물은 그냥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요건이 하나 추가가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부정한 청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부정한 청탁하고 그다음에 돈 주는 거하고 대가관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삼성에서 대통령한테 선거권 도와달라 부정한 청탁을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정유라도 제3자 뇌물을 하면 돼요. 근데 왜 무리하게 경제 공동체로 갔느냐? 제가 그 의미를 읽어보면 부정한 청탁 입증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K재단, 미르재단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부정한 청탁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통령이 독대할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두 사람이 말을 맞추면 따옴표로 공정해 있지만 그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따라서 이게 그 부정한 청탁이 입증을 못해서 재단 설립이 무죄가 되더라도 정유라 부분은 부정한 청탁과 관계없이 이거는 이게 한 지갑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대통령 중과 똑같다 공동 지갑이니까 이래 쓰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대기업에게 정유라 지원 부분이 없어요. 전부 이게 K재단, 미르재단 출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대기업은 전부 이게 부정한 쉽지 청탁을 않겠네요. 예. 입증해야만 유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결국 사면해달라 또는 이게 뭐 면세 좀 허가해달라 이런 게 부정한 청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선호 시점이나 독대 시점에는 맞춰보면 선호 관계나 이게 인과관계 입증이 또 이게 재벌 회장이 독대했을 때 그 내용 입증이 상당히 재벌하고 대통령이 말을 맞춰버리면 입증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마 이게 이번에도 아마 공장에 100% 입증됐으면 공장이었겠죠. 근데 이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이 험난한 수사가 될 것이다. 청탁이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도 보셨는데요. 어쨌든 각 당 경선이 전방전을 향해 치닫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정계 구속되면서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부분들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대통령이 단죄된다는 부분은 전 대통령이 보수의 대표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나 그 보수 세력이 같이 동시에 이제 도덕적으로 좀 그 오명을 뒤집어서는 그래서 국민들 앞에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위축시키는 부분이 예.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법적인 단죄를 통해서 구속되고 또 재판받고 이런 과정은 죄가 이제 하나씩 씻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안 지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할 때 국민들의 미움이 가는 것이고 그걸 자이든 타이든 받아들여 가지고 죄 지은 만큼 다 갚아가는 과정은 그만큼 또 그 국민의 불신과 미움이 이제 하나씩 씻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보수 정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당장 이 그 선거 과정에서는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단죄 의식은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고 동정론은 과거 여당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과정 전체가 국민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어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가지고 검찰이나 특검이나 법원이 뭐 어느 한쪽을 불리하게 대통령을 봐주거나 또는 대통령을 가혹하게 이게 탄압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은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팍 그냥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국민이 다 사법적 정의를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는 절차를 양편에서 보면 불만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법상 감정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어느 한쪽으로 확 그냥 쏠리거나 하는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 선출하는 거 아까도 연결을 해봤는데 홍준표 경남지사의 본선행이 유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홍 지사가 본선까지 간다면 실제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아주 경쟁력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의 지형이 상당 부분 지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조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도덕성의 문제, 특히 이번 선거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이런 이 정부의 실패, 국정농단과 이로 인해서 정부의 도덕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 얻는 데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한 심판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 비전 두 가지가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과연 국민들의 민생 고통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보수의 진영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산해도 20%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야권의 후보를 합하면 60% 이상 되는 그런 현재 상당히 기울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들이 상당히 동정론 그리고 이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표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지층이 결집되는 양상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는 정치 지형 이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도리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TK 지역과 고령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진다면 결국은 중도 보수층의 표심이 사실은 보수로 선거 때는 결집이 돼서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결집이 돼야 되는데 중도 보수 진영이 안철수라는 중간 지형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형도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심판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단결력도 강화시키는 측면들 그래서 보수 진영이 상당한 위기를 겪을 텐데 과연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에만 막말이라든가 그러면서도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국면에서는 보수 진영의 위기가 저는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봅니다. 여기서 확고한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정책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는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큰 대결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구속은요, 저는 이게 큰 영향이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주려면 항상 이게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야 영향을 주는데 이미 탄핵 때도 영향이 없고 구속은 다 누구나 예견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큰 변화는 없다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홍준표 지사는 정말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두 개예요. 즉 칼을 감춘 혀, 이 말이 독설, 남을 비판하는 독설. 네. 그다음에 그 꿀을 받은 입술, 뭔가 이게 포퓰리즘. 저는 이게 독설과 포퓰리즘이 지지자한테는 상당히 사이다처럼 되지만 외연 확장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고요. 예. 그리고 요즘 이게 자꾸 저는 정책보다는 구도, 정치공학적인 구도만 얘기가 좀 안타깝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도는요. 결국에 그 우리 친노, 패권주의, 즉 문재인 후보부터 친노, 그다음에 친박, 지금 이게 친박 패권 이거 청산하고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에 비박계 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중도. 이게 가장 세 가지 구도가 되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러면 이게 게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